오늘은 마인드맵에 들어가기 전에 너무 많은 분들께서 공통적인 질문을 해주셔서 그 답변의 내용을 공유를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이 마인드맵 영상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물어오셨는데요. 저는 그 답변의 내용으로서 그 고득점 합격자들의 공통점을 하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양한 공통점들이 있겠죠. 근데 저는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바로 주도적인 공부였습니다. 즉 다른 누군가의 어떤 학습 자료를 단순히 따라가려고 그대로 외우려고 하기보다는 내 자신의 공부를 중심에 두고요 학습을 진행한다는 거죠. 메인에 가장 중심에 나의 공부를 두고요 그 공부를 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자료들을 이제 추가해 간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나만의 인지지도를 확실하게 다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서 다른 누군가의 자료라면 학원 강사님의 자료도 있을 것이고 지난해 합격생들의 자료도 있을 것이고 제가 이제 보내드리는 다양한 마인드맵 자료들도 모두 포함되겠죠. 나의 공부를 중심에 두고 이런 수많은 자료들, 강사님의 자료들, 합격생들의 자료들, 심지어 하시고 계신 스터디에서 나오는 많은 자료들을 추가를 해간다는 겁니다. 강사님의 자료에 메인을 두거나 어떤 스터디 자료를 중심으로 메인을 잡는 것은 결코 주도적인 공부가 아닌 거죠. 다시 말해서 그 어떠한 자료도 절대적으로 의존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건 그들의 강사님의 또는 합격생들의 인지 구조일 뿐입니다. 참고만 할 뿐인 거죠. 결과적으로 시험 현장에서 필요한 건 나만의 내 자신의 인지 구조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저의 마인드맵 영상을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요. 많은 도움을 드리고자 제작은 하지만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인드맵, 여러분들의 인지 구조를 형성해 가셔서 반드시 고득점에 도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보안대체 의사소통 마인드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영역들에 비해서 양이 좀 적은 것 같아서 제가 다른 이야기를 좀 시작 부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안대체 의사소통이란 말 그대로 의사소통을 보완하고 대체하는 것이죠. 의사소통의 중요성 잘 아실 텐데요. 장애 등의 이유로 의사소통이 어려움을 가지는 경우 타인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죠. 의사소통을 보완하고 대체하기에 영어로 Augment, Alternative Communication이라고 하여 약어로 AAC라고도 합니다. AAC 마인드맵에서는 일반적인 언어 발달의 단계를 간단히 살펴보고요. AAC 4가지 요소와 평가를 하는 사항,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도를 하는 그 절차, 그 단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언어 발달의 3단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그런데 기출이 된 사항이거든요. AAC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체크하셔야 하기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의도적 단계, 의도적 비구어 단계, 그리고 의도적 상징적 의사소통 단계 3단계인데요. 우선 전의도적 단계에서 전은 이전입니다. 이전, before나 pre 이런 의미인 거죠. 즉 의도가 있기 전, 의도가 없는 단계라는 거죠. 아동이 하는 행동을 타인이 해석을 해야 하는 단계겠죠. 다음은 의도적 비구어 단계는요. 이 의도는 생겼습니다. 아동이 무언가 하고자 한다는 거죠. 하지만 구어가 아직 발달하지 못했네요. 따라서 자신의 의도를 구어가 아닌 몸짓이나 손짓 등으로 표현을 하게 되죠. 마지막 의도적 상징적 의사소통 단계는요. 의도도 있고요. 상징적으로 표현도 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어렵지 않죠? 정확한 명칭과 각 단계별 특징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AAC의 4가지 요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AC를 구성하는 4가지 요소인 거죠. 우선 상징이란 상대방에게 표현을 하고자 하는 내용 그 자체입니다. 이러한 상징은 도상성이라는 특징에 따라 다양한 유형이 나뉘는데요. 도상성이란 독립적인 의미의 명쾌함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 상징을 딱 보기만 했을 때 의미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죠. 즉 도상성이 높다는 건 딱 보기만 봐도 그게 어떤 의미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도상성이 높다는 건 투명성이 높은 것이고 또 구체성이 높은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도상성의 수준에 따라 다양한 상징을 한번 나열해 보면요. 낮은 데서 높은 데까지 했을 때 철자, 점자, 모스, 무호, 블리스 상징, 픽토그램, 리버스 상징, 그리고 블리스 상징, 픽토그램, 리버스 상징은 이제 선화라고 하죠. 선으로 그린 그림. 그리고 그림보다 더 이제 구체적으로 가지는 것이 바로 도상성이 높은 것이 사진,
그리고 활동 묘사, 모형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도상성이 낮다는 것은 뭐죠? 추상적이고 불투명한 것이고, 도상성이 높다는 것은 구체적이고 투명함, 이런 의미를 담을 수 있겠죠. 추가로 말씀드리면요, 여기 블리스 상징은 의미에 근거한 상징 조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읽기, 쓰기 등 다른 기법과 함께 사용할 수 있고요. 그다음 픽토그램은 여러분 아실 거예요. 검은색 배경의 간단한 그림 아시죠? 그죠? 예, 아실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살펴볼 요소는 도구인데요. 보조 도구라고도 하죠. 도구는 앞서 살펴본 상징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상징을 표현하기 위한 어떤 물리적인 장치라고 할 수 있겠죠.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뉠 수 있는데요. 보조 도구를 사용하는 유형, 그리고 보조 도구를 사용하지 않는 유형,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보조 도구를 사용하는 유형은 고급 테크놀로지와 저급 테크놀로지로 다시 나뉠 수 있는데요. 어쨌든 물리적인 기기를 사용하는 유형인 거죠. 그리고 보조 도구를 사용하지 않는 유형은 기기나 장치 없이 오로지 사람의 몸이나 또는 말로, 입이라는 신체 기관으로 표현을 하는 유형인 거죠. 예를 들면 고급 테크놀로지는 칩톡이나 텍톡 같은 기기들이 있고요. 저급 테크놀로지는 의사소통판이나 의사소통 책과 같은 그런 유형들이 있겠죠. 그리고 보조 도구를 사용하지 않는 유형으로는요, 머리를 끄덕이거나 손가락으로 지적하기 이런 것들이 있겠죠. 어렵지 않죠? 이 상징과 도구를 복합적으로 그 개념을 알고 계셔야 돼요. 좀 헷갈리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표를 그려서 설명을 예와 함께 해드리도록 할게요. 상징은 우선 상징과 비상징, 그리고 도구도 도구와 비도구로 나눌 수 있겠죠. 자, 그럼 상징적이면서 도구 체계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떤 상징, 그 의미를 내포하면서 동시에 특정 기기를 활용해서 의사를 표현한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그림 도구가 있겠죠. 학생들의 관심이나 요구가 포함된 그림을 도구로 제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음성 산출 도구가 있을 텐데, 우리 구강 구조를 통한 음성 산출이 아니라 기기를 통해서 음성을 산출하는 것으로 여러분들 잘 아시는 텍톡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선택판과 같은 접촉 도구를 활용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다음 도구 체계를 사용하는 비상징적인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또 도구는 사용해요. 도구 체계니까. 근데 상징을 포함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실제 사물이죠. 그죠? 그냥 그 사물입니다. 원하는 그 물건을 그림 도구나 음성 산출 도구나 의사소통판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사물을 제시하는 거죠. 다음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몸으로 표현하는 비도구 체계를 살펴보면, 우선 비도구 체계면서 상징적인 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도구가 아니라 몸을 이용해서 상징을 표현하는, 우리 얼마 전 청각장애에서 다룬 건데요. 예, 바로 수화입니다. 그렇습니다. 수화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것이고요. 그리고 비도구 체계면서 비상징적인 것, 발성이죠. 소리를 내서 우리 의도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몸 움직임이 또 있을 텐데, 예를 들면 자신에게 필요한 물건을 이렇게 지적하거나 어깨를 으쓱하기, 뭔지 아시죠? 그런 제스처들, 그리고 얼굴 표정으로 직접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것도 해당합니다. 놀라거나 기쁘거나 슬프거나 그런 표정들. 어때요? 잘 구분되시나요? 이 표를 보시면서 상징과 도구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법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 도구 체계와 비도구 체계의 장단점, 이거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도구 체계의 장점은 뭘까요? 단순히 손으로 지적해서 선택하는 것으로 표현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지적인 고민이 필요할까요? 없습니다. 인지적인 고민 없이 그냥 쉽게 사용합니다. 표현을 하는 사람도, 그 표현을 받는 수용하는 사람도 인지적인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상징을 전달하는 속도가 느리겠죠. 예를 들어서 그 도구가 작다면 상관없지만 그 도구가 좀 크다면, 의사소통판이나 이런 것들이 크다면 낑낑거리면서 꺼내야 되니까요. 그죠? 그리고 눈을 맞추는 기회가 적겠죠. 도구에 집중된 상호작용을 된다는 거죠. 또 도구를 활용하여야 하니까 번거롭겠죠. 앞에서 제가 낑낑거린다고 표현했는데, 그 도구를 휴대하거나 하는 것이 불편합니다. 도구의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이 단점은 더 크게 작용을 하겠죠. 이에 반해서 비도구 체계의 장점은 뭘까요? 바로 도구 체계의 단점을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도구가 필요 없잖아요. 간편합니다. 전달 속도가 빠르겠죠. 그리고 상대방과 눈을 맞추는 기회가 늘어나겠죠. 단점으로는 역시 도구 체계의 장점을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인지적인 부담이 없다는 것의 반대죠.
바로 인지적인 부담이 있다는 겁니다. 이는 상징 체계를 아는 사람하고만 의사소통이 된다는 걸 생각하시면 어렵지 않게 이해되실 것 같아요. 제한적인 의사소통이 된다는 거죠. 큰 단점이겠네요. 그럼 이 단점을 보면 도구 체계의 경우는 신체적인 부담, 그리고 비도구 체계는 인지적인 부담,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쉽죠? 다음 요소는 기법입니다. 쉽게 말해 선택 기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기법의 유형을 크게 직접 선택과 간접 선택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상세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직접 선택이란 말 그대로 신체 한 부분을 의도적으로 움직여서 직접적으로 선택하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면 신체를 이용해서 압력을 가하거나 누르거나 이렇게 터치를 하는, 접촉을 하는 거죠. 그리고 눈을 응시하거나 음성을 인식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눈응시나 음성 인식은 아닌 것 같지 않나요? 직접 선택 의미를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신체의 한 부분을 움직여서 선택하는 겁니다. 반드시 신체적으로 접촉을 해야 한다는 내용은 없어요. 비접촉해서 눈응시나 음성을 통해서 지적하는 것도 직접 선택이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직접 선택은 활성화 전략이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먼저 시간 활성화 전략은요, 시간이 설정된 활성화를 의미하는데요. 즉 단순히 접촉만 해서는 안 됩니다. 접촉을 한 채 일정한 시간, 미리 시간을 설정하게 되는데 그 설정한 시간이 지나면 활성화된다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접촉이라는 것이 반드시 물리적 접촉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눈을 응시하거나 레이저 포인터를 지시하는 것도 시간이 설정된 것만 지나면 이제 활성화된다는 유형인 거죠. 다음 해제 활성화 전략은 말 그대로 해제를 하면 활성화된다, 이런 방식인데요. 해제? 이 해제는 물리적 접촉의 해제를 의미합니다. 어려운가요? 쉽게 설명드리면 물리적으로 터치를 하고 있다가 해제를 딱 하면 그 터치를 떼어내는 것이 바로 선택이 되는 기법이라는 거죠. 여기서 예상하시겠지만 이 전략은 반드시 물리적 접촉을 해야 합니다. 이 전략은 원래는 시간 활성화 전략을 쓰려고 했는데 그 전략을 쓰니까 너무 느리거나 효율이 떨어져서 이제 시간 활성화 전략으로 이득이 없어요. 이런 경우 이 사용자의 시간을 절약해주고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유형입니다. 마지막 평균 활성화 전략은 같은 표현으로 여가 활성화 전략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전략은 앞에서 살펴본 시간 활성화 전략, 그리고 해제 활성화 전략, 이 전략의 적용이 어려운, 그래서 중증장애 학생에게 적용하는 유형인데요. 예를 들면 수전증 그런 것들에 해당하는데, 여기서 평균의 의미는 평균적으로 가장 오랫동안 지적한 항목이 딱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포인터가, 그 선택을 하려고 하는 그 포인터가, 커서가 머무른 시간을 고려해서 선택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여과, 이 의미는요, 이 여과라는 게 필터링이죠. 필터링, 걸러준다는 거예요. 뭐를 걸러주는 거죠? 잠깐 살짝 머물렀던, 그냥 지나가 버렸던 항목들은 선택을 하지 않고 걸러버린다는 겁니다. 신경을 안 쓰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평균과 여과의 의미 아시겠죠? 살짝 지나갔던 것들은 다 필터링해서 버려버리고 평균적으로 가장 오랫동안 커서가 머물렀던 것을 선택을 한다는 거죠. 수전증을 가진 대상자에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직접 선택은 이해가 다 되시죠? 이 세 가지 유형까지. 자, 그런데 이제 간접 선택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와 달리 간접 선택은요, 손으로 직접적인 선택이 어려운 경우예요. 그러니까 신체의 한 부위로 스위치를 눌러서 선택하는 겁니다. 스위치. 신체가 아니라 스위치를 통해서 진행되죠. 그래서 간접 선택이라고 해요. 이해되시나요? 여기서 어려움이라는 건 어떻게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 정확도가 낮은 거, 사용자가 피곤해하는 거, 모두 그런 사항들이 어렵다라는 것에 해당되는데요. 그리고 이 간접 선택은 직접 선택을 먼저 적용을 하고 어려움이 많다면 활용을 하는 선택 유형인 거예요. 스위치를 가지고 와서. 간접 선택은요, 항목들이 어떻게 배열되어 있는지 그 형태로 나눌 수 있고, 특정 항목을 어떻게 선택하는지 그 방식으로 기법으로 또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 스캐닝 형태, 어떻게 항목들이 배열되어 있는지 그 형태로 나누는 것을 한번 살펴볼게요. 원형 스캐닝은 이렇게, 이런 형태가 원형입니다. 그죠? 둥그런 형태로 항목을 제시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항목으로 자장면, 초밥, 된장찌개 등등등을 이렇게 제시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하나를 이렇게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죠? 커서가 이동하다가 선택이 되는 거죠. 되게 쉽죠? 그리고 이 원형 훑기의 장점이 바로 그겁니다. 쉽다는 겁니다. 보시기에도 쉽잖아요, 그죠? 그래서 배우기도 쉽고 사용하기도 쉽고 상대방이 보기에도 쉽고 뭐 다 쉬운 거예요. 그리고 이 선형 훑기는 이렇게 매트릭스 형식으로 항목을 제시하는 거예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렇게 제시합니다. 이 방식은 앞에 살펴본 원형 훑기와 비교했을 때 장점이 딱 지금 가시적으로 보이는데 뭘까요? 바로 그렇죠. 같은 공간에 심지어 더 작은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항목을 담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같은 공간에 더 많은 항목을 담을 수 있는 것이 장점이 되겠죠. 하지만 이는 단점이 또 될 수도 있는데요. 한 화면에 너무 많은 항목을 담다 보니 사용자가 해야 할 거, 뭐 예를 들면 다음 항목으로 패스 이렇게 넘기는 동작을 많이 할 수밖에 없겠죠. 15번 같은 경우 선택할 때 항목이 많다 보니까 막 14번을 넘겨야 15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죠. 다음은 집단 항목 훑기인데요. 이 형태는 가장 큰 특징이 카테고리화입니다. 앞서 살펴본 원형과 선형 훑기가 가지는 공통적인 단점이 하나 있죠. 뭔 것 같나요? 여러 항목이 있는데 원형이든 선형이든 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사용자가 결국에 선택하고자 하는 항목까지 하나하나 패스하면서 넘어가는 것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귀찮다는 겁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식인데요.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먼저 한식, 중식, 일식, 양식 뭐 이렇게 있고요. 한식을 딱 선택해요. 중식, 일식, 양식은 제끼고 한식을 선택하면 거기에 또 육류가 나오겠고 뭐 채식, 뭐 식사가 나오겠고 이렇게 식사 유형이 나오고 육류에 또 들어가면 또 소고기, 돼지고기, 뭐 닭고기 이런 식으로 또 나뉘어진다는 겁니다. 모든 식사 메뉴를 하나씩 넘겨가면 그것보다 어떤 시간이 훨씬 절약되지 않을까요, 그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기출에서 집단 항목 훑기가 줄칸 훑기 또는 행렬 훑기, 행렬 스캐닝 이렇게 나오기도 했습니다. 동의어 반드시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줄칸 훑기라고 나왔을 때 이것이 집단 항목 훑기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살펴본 형태는 항목들이 제시된 방식입니다. 단순히 제시만 된 겁니다. 근데 다음 살펴볼 기법, 여기 기법에서는 이렇게 항목들을 딱 선택하는 방법인 거죠. 근데 이 선택하는 과정이 있어서 기법에서 다른 항목으로 넘어가는 그 다음 커서 그 다음 항목으로 커서가 넘어가는 그런 넘어가는 방식이 있을 것이고 결국 내가 원하는 항목에 그 커서가 도달했을 때 그 항목을 탁 선택하는 방식이 있겠죠. 즉 이동과 선택의 방식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시는 것이 포인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원형 훑기를 예를 들면 짜장면, 초밥, 된장찌개 그 다음 이렇게 커서가 넘어가잖아요. 이렇게 넘기는 거예요. 짜장면에서 초밥, 초밥에서 된장찌개 이렇게 커서가 넘기는 것이 있을 거예요. 알겠죠? 넘어가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넘어가다가 내가 된장찌개를 원할 때 된장찌개에 딱 커서가 왔을 때 딱 선택하는 그 선택 방식이 있을 겁니다. 바로 이 이동과 선택의 개념 그리고 이 이동과 선택이 자동으로 되는지 수동으로 되는지 그것을 아는 것이 바로 이 기법에서 포인트가 됩니다. 자, 첫 번째 살펴볼 기법은 자동 훑기입니다. 책에 따라 일반적 훑기라고도 하고 중단된 훑기라고도 합니다. 이름에서처럼 이동이 자동입니다. 그죠? 아무것도 안 해도 다음 항목으로 넘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원하는 항목에 딱 도달하면 그때 사용자가 딱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선택은 수동인 거죠. 즉 이동은 자동, 선택은 수동인 거죠. 쉽죠? 자, 그럼 다음 단계적 훑기는요. 이동, 선택 둘 다 수동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자동적 훑기와 달리 자동이 아니라 버튼을 누르는 등의 어떤 수동적인 조작으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갑니다. 이동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다가 내가 원하는 항목에 딱 도달했을 때 선택을 딱 하는 것 역시 수동적 조작이라는 거죠. 앞서 그 이동 버튼을 눌러서 이동을 했다면 그 버튼이 아니겠죠? 선택용 버튼을 따로 가지고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 버튼을 눌러서 딱 선택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선택 버튼을 누르는 방식도 있겠고 아니면 가만히 기다려서 정해진 시간이 지나도록 이동 버튼, 이동의 어떤 수동적인 동작을 하지 않고 있으면 다음 항목으로 이동을 하지 않으면 그 항목이 딱 선택되는 그런 방식도 있겠죠. 어찌되었든 선택이 수동이라는 거, 이동도 선택도 둘 다 수동이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선택 버튼을 누르는 것도 더 이상 이동 버튼을 누르지 않는 것 모두 수동적이잖아요, 그죠? 다음은 유도된 훑기를 살펴보면요, 동의어로 또 역훑기 또는 반전 훑기라고도 합니다. 역으로 진행된다는 거죠.
리버스의 의미입니다. 그죠? 왜 여기냐면 앞서 살펴본 자동적 훑기와 반대라서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훑기와 반대라서 그래요. 보통 항목 간에 이동을 하다가 내가 원하는 항목에 도달하면 버튼을 눌러서 선택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형태는 스위치를 누르면 이동하고 놓으면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죠. 그죠? 그래서 역훑기예요. 위에 자동 훑기를 일반적 훑기로 하고 이 유도된 훑기를 역훑기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죠. 그리고 다음 방향 지향 훑기는요, 다른 훑기의 그 선택 과정에서 방향을 선택할 수 없었잖아요. 그죠? 방향 지향 훑기는요, 선택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방향을 선택하고 조절하는 것이 가능해지는데요, 이때 사용하는 기기가 바로 뭐 조이스틱이나 화살표 키 이런 것들을 활용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부호 중심 접근은 어떤 행동과 의사표현 사이에 매개가 있는 방식인데요, 사용자의 행동과 겉으로 표현되는 의사표현 사이에 매개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모스 부호 같은 게 있어요. 제가 모스 부호도 알지는 못해요. 그냥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뚜라면 이 의미가 뭐 가나다라 마바사 할 때 가의 의미를 가진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약속이 되어 있으면 그 부호 중심 접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어려운 포인트를 하나 짚어보고 넘어갈까요? 어려운데 중요한 사항이라서 반드시 살펴보셔야 합니다. 간접 선택 훑기 기법을 사용자의 피로도 측면에서 살펴보는 그런 상황인데요, 어떤 기법이 가장 피로한, 사용자 입장에서 피곤한 유형일까요? 가장 사용하는 게 번거롭고 힘든 유형이겠죠. 그죠? 뭘까요? 그렇죠. 단계적 훑기죠. 이동을 하는 것도, 그리고 원하는 항목을 딱 선택하는 것도 모두 수동으로 해야 되니까 빈번하게 이 스위치를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죠? 반면에 가장 피로도가 낮은 건 뭘까요? 그렇죠. 자동적 훑기겠죠. 그리고 유도된 훑기는 중간이겠고요. 그죠? 피로도의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나열하면 뭐 자동적, 유도된, 그리고 단계적 훑기 이렇게 나열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많이 피로한 유형인 단계적 훑기는 장점이 없을까요? 피로도가 높으니까 무조건 나쁜 거? 아닙니다. 그죠? 신체적으로 피로도가 높다는 단점이 있어요. 하지만 인지 능력에 제한이 심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또 동시에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신체적인 부담은 있어요. 그죠? 신체적인 부담은 있으나 인지적인 부담은 적다는 거죠. 이러한 특징은 훑기 조작을 처음 배우는 학생에게도 적용하면 좋겠죠. 그리고 훑기의 특징과 대상자의 특징을 이렇게 연관지어서 출제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항 반드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중요한 사항을 그냥 넘어갈 뻔했네요. 여기 기법의 직접 선택과 간접 선택이 있잖아요. 이 둘의 장단점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서로 반대의 개념이죠. 그러니까 장단점이 서로 교차된다는 거죠. 즉 직접 선택의 장점이 간접 선택의 단점이 된다, 뭐 이런 의미인데요. 세부 사항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직접 선택의 장점은 뭘까요? 바로 속도가 빠르겠죠. 다시 말해서 즉각적이고 직접적으로 선택을 한다는 거죠. 그죠? 더불어 인지적인 부담이 적겠죠. 하지만 단점으로는 신체적인 부담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으로 뇌성마비 학생에겐 적용하기 어렵겠죠. 불수의적인 운동 이런 것들로 인하면 적절한 선택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단 간접 선택의 장점으로는 신체적인 부담이 적습니다. 즉 미세한 움직임만으로도 작동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미세한 움직임 같은 경우는 기술의 발전으로 눈 깜빡임 정도도 된다고 합니다. 아주 간단한 움직임만으로도 작동이 된다는 건 정말 큰 장점입니다. 하지만 속도가 느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즉각적이지 못하니까요. 느리겠죠. 더불어 스위치를 조작해야 되죠. 타이밍을 탁 맞춰야 하는 등의 그런 인지 능력이 요구된다는 겁니다. 대상 학생의 특성과 연계되어 저는 충분히 출제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AAC의 마지막 요소 전략, 앞서 살펴본 다른 요소들인 상징, 도구, 기법들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의미하는데요. 예를 들면 대상자를 충분히 기다려준다거나 대상자의 의사소통적 행동에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들의 사항인데요. 상징, 도구, 기법에 비해서는 그렇게 복잡한 사항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자, 이 네 가지 사항 AAC 영역에서 단연 제일 중요한 영역입니다.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AAC 평가를 살펴볼게요. 가장 먼저 살펴볼 사항은 바로 참여 모델입니다. 참여 모델이란 그 AAC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하는 사람과 그 또래 있죠, 또래. 그러니까 생활 연령이 같은 그 또래와 활동에 기능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감안합니다. 그래서 참여 모델인데요. AAC 평가를 수행하고 중재를 계획하는 체계적인 과정인데요. 이 참여 모델 체계는 3개의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의사소통 참여 유형과 요구를 평가하는데요. 즉 대상 학생의 의사소통 참여 유형과 수준, 요구 정도로 관찰하고 평가하고요. 그리고 기회 제한 요인을 평가하는데요. 기회 장벽에 뒤에 살펴볼 기회 장벽과 접근 장벽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학생의 구체적인 능력을 평가합니다. AAC에 요구되는 구체적인 능력을 평가하는 사항인데요. 어쨌든 참여 모델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단연 참여 장벽의 두 가지 유형입니다. 최근에 자주 출제되는 상황입니다. 예시와 함께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합니다. 먼저 기회 장벽부터 살펴보면요. 기회 장벽이란 AAC 사용자가 아닌 외부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AAC 관련 중재만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겠죠, 그죠? 저는 첫 글자만 따서 기정지 실태로 외웠는데요. 우선 기술부터 살펴보면요. 기술은 실제적인 적용 또는 이행에 어려움을 가집니다. 다시 말하자면 누가요? 그러니까 대상 학생이 적용하고 하는데 어렵다요? 아니죠, 그죠? 기회 장벽이니까 외부의 문제이죠. 그리고 정책은 법이나 규정, 규칙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비행기 내에서 보안대셔 의사소통 기기를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규정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해당하겠죠, 그죠? 그리고 지식은 AAC에 대한 지식, 정보의 부족인데요. 누가요? 학생이요? 아닙니다, 그죠? 기회 장벽이니까 역시 AAC 사용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지식이나 정보의 부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학부모도 해당되고 지도교사도 해당될 텐데 학생이 사용하는 AAC 기기에 상징이 필요해요. 그 상징을 추가하려고 하는데 그걸 몰라요. 모르면 이거에 장벽이 된다, 그런 개념입니다. 그리고 실제는요, 절차나 관습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이나 학교나 직장에서 일반적인 절차나 관습인데요. 예를 들면 실제 사례인데요. 학생들이 학교에서 그 AAC 기기를 지급받아서 쓸 때가 있잖아요. 이게 학교나 교육청 관습상 공공예산으로 구입한 기기는 개인이 집으로 가져갈 수 없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러면 이 학생은 학교 이후에 집에 가서는 AAC를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겠죠. 없으니까. 그것이 바로 장벽이라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리고 태도는 말 그대로 태도입니다. 기회 장벽이니까 외부의 태도입니다. 그 대상 학생의 태도가 아니라 가장 대표적인 예가 대상 학생을 둘러싼 그 주변인 중에 아버지가 에이 AAC가 뭐야, 이런 기계 따위가 우리 아들 의사소통을 돕는다고? 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이 장벽이 되겠죠. 바로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조금 헷갈리는 사항이 바로 이 기술인데요. 저 역시 헷갈렸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잘 들어보세요. 기술은 외부인이 AAC와 관련해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데도 실제로 이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라는 단어가 있다 보니까 이 기술을 실제로 착각하시는 분도 꽤 있으시더라고요. 아닙니다. 구분하셔야 됩니다. 실제는 관습이에요, 관습. 다음 접근 장벽은 사용자 내부와 관련된 내용, 그리고 AAC 도구 그 자체의 제한으로 인한 장벽이에요. 학생과 그 학생이 쓰는 그 기기 자체인 거죠, 그죠? 예를 들면 AAC 사용자의 언어적 능력, 운동적 능력, 이런 것들이 포함되겠죠, 그죠? 더불어 AAC 도구 자체의 제한이라고 했으니까 가장 쉬운 예시로는 AAC 도구의 용량이 작아요. 그래서 이미지나 이런 것들이 못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나, 또는 배터리 용량이 작아요. 조금만 썼더니 꺼져 버리고 그런 것들이 해당되겠죠, 그죠? 어렵지 않죠? 저는 좀 이해를 위해서 기회 장벽에서 그 회자를 외로 해가지고 바깥 외자랑 관련지어서 기회 장벽은 외부의 요인, 기회 장벽은 외부의 요인, 이렇게 외웠거든요. 각자 이해하시고 암기하시는 방법 고안하셔가지고 꼭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초능력 평가의 내용으로서 강론에는 이 4가지 사항이 기술되어 있는데요. 이는 AAC 사용을 위한 개별 학생들에게 적합한 도구나 기법을 적용하기 위해서 개별 학생들의 능력을 평가하는데 이 4가지 능력을 평가한다라는 사항입니다. 지난 14년도 초등에 이 4가지 사항이 기출되었는데요. 운동 능력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하위 영역으로 자세 및 이도 능력과 신체 기능, 이렇게 나뉘어지는데요. 자세 및 이도 능력 측면에서는 대상 학생이 과연 바른 자세를 취할 수 있는지, 그렇지 못하다면 어떤 자세 보정 기기가 필요한지 등을 평가한다는 거죠. 이로 인해서 AAC를 사용할 때 적절한 자세를 정하게 됩니다. 이때 자세는 근긴장도를 낮출 수 있는 안정된 자세가 바람직한데요. 최대한 편안하게 자세 유지에 노력이 들어가지 않으면서 피로를 줄일 수 있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즉 최소한의 중재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최대한의 수준의 어떤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자세가 바람직하다는 거죠.
비단 AAC뿐만 아니라 다른 보조공학 기기를 제공할 때도 같은 원리가 필요한데요. 다음 신체 기능의 평가는 상징을 선택하고 표현을 적절하게 하는 데 필요한 신체 기능, 즉 운동 능력 측면을 살펴본다는 건데요. 그 대상 학생이 AAC 기기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일관적이고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신체 부위와 선택 가능한 움직임, 패턴 이런 것들을 파악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항으로는 강론에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는 사항인데요. 신체 기능의 평가의 목표가 학생의 운동 능력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목표가 뭘까요? 바로 평가 과정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신체 부위가 있다면 향후 대안적인 접근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신체 부위와 기능을 알아내는 것이 바로 목표인 거죠. 이 내용은 저는 충분히 기출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평가의 순서도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직접 선택의 경우와 간접 선택의 경우가 다른데요. 직접 선택은 손, 팔하고 그다음 머리, 목, 그다음 발, 다리고요. 간접 선택의 경우는 손가락을 먼저 하고 그다음 손, 머리, 발, 다리, 무릎입니다. 저는 이 순서도 충분히 기출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다음은 감각 능력인데요. AAC를 구성할 때 그 아이콘의 크기 그리고 또 항목을 제시하는 방식들, 청각적인지 시각적인지 결정하기 위해 그 대상자의 시각과 청각 능력을 진단하게 되는 겁니다. 빛에 대한 민감도, 색지각 능력 또는 청력 검사 등을 실시해서 이 학생의 시청각 능력을 알아본다는 거죠. 다음 인지 능력은 AAC 사용과 관련된 기본적인 인지 능력으로서 사물 영속성이나 어떤 부분과 전체의 개념 그리고 다양한 개념들을 범주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하겠죠. 그리고 언어 능력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그죠? 대상 학생의 수용 언어 능력, 기본 언어 능력 수준을 안다면 AAC를 제공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데도 도움이 되겠고 그에 맞게 어떤 상징 체계를 처음 시작하고 그리고 앞으로 어떤 체계로 발전을 시켜 나갈 건지 어떤 상징까지 발전시켜 나갈 건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다음 살펴볼 AAC 사용자 의사소통 능력의 구성 요소는 AAC 사용을 앞두고 개별 학생들이 지녀야 할 능력입니다. 즉 없다면 따로 개별적으로라도 지도를 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 가지고 있어야 될 능력이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선행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언어적, 조작적, 사회적, 전략적 능력인데요. 언어적 능력은 말 그대로 대화 상대자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 조작적 능력은 조작은 도구를 다루는 측면입니다. 즉 AAC 도구를 스스로 다룰 수 있도록 도구 내에서 항목의 위치를 바꾸거나 또는 만약에 또 기기에 문제가 생겼을 때 AAS 수리를 요청하는 것들이 여기 해당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능력은 상호작용적인 측면인 거죠, 그죠? 의사소통적인 상호작용을 시작하고 유지하고 자연스럽게 끝내는 등의 그런 능력이 해당합니다. 자폐성 장애 학생들에게 참 이게 부족하겠네요, 그죠? 마지막 전략적 능력은 AAC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겠죠,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런 문제 상황에서 대처하는 전략들을 그와 관련된 능력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네 가지 구성 요소에 더불어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요즘 특수교육 교육과정 공부하고 계신가요? 그죠? 하고 계신 분들은 기본교육과정 국어과 보시면 AAC 사용에 따른 평가 영역 나오는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공부 안 하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가 하시겠지만 하시는 분들은 그 내용 기억나실 거예요. 네 가지 나오죠, 그죠? 운동 능력, 언어 능력, 상징 사용 능력, 그리고 도구 선정 능력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강론에서 언급된 내용과 함께 체크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에서 2015 특수교육 교육과정에 근거해서 보완대책 의사소통 사용자 평가 영역을 서술을 하라 라는 조건이 있다면 이 교육과정에 대한 내용이 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봐라 이런 것이 아니라요, 전 둘 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둘 다 외웠었는데요, 구분하셔가지고 반드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AAC를 지도하는 절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AAC 지도의 실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황을 예와 함께 상상하시면서 이해하시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자, 첫 번째 단계는 뭘까요? 대상 학생의 현행 수준을 측정하는 거겠죠, 그죠? 대상 학생 의사소통 행동에 대한 현재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분명하게 알아보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 단계, 의사소통 지도의 목표를 수립합니다. 앞서 현행 수준 파악하셨습니까? 그러면 그 파악된 현행 수준에 근거해서 목표를 설정하게 됩니다. 이때 목표는요, 실생활에서 가치가 있어야 될 것이며 대상 학생의 기능을 증진시킬 수 있어야 되겠죠. 다음 어휘 수집 단계는요,
두 가지 유형의 어휘 수집 방법이 있습니다. 핵심 어휘와 부수 어휘 이 개념을 각각 있는데 아셔야 되는데요. 우선 핵심 어휘는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어휘예요. 그러니까 대상 학생이 또래들의 어휘 목록표 이런 것들을 분석하시면 이제 선정되겠죠, 그죠? 아, 또래들이 이런 어휘를 쓰는구나. 그럼 이 아이에게도 이거를 지도해야 되겠다라고 선정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용어니까 이렇게 선정한다는 거죠, 또래들이. 이와 달리 부수 어휘는요,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어휘예요. 개별 학생들의 흥미나 취향에 따라서 다양하겠죠, 그죠? 어휘를 수집하는 방식을 대상자의 의사소통 일치를 분석하거나 또는 여러분 앞에서 살펴보셨던 생탁적 목록법을 통해서 이 학생이 어떤 특정한 개별적인 어휘를 쓰는구나 라고 이렇게 수집을 할 수 있겠죠, 그죠? 다음은 어휘 선정 단계입니다. 앞에서 수집된 모든 어휘들 다 지도하실 건가요? 못하죠, 그죠? 너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지도를 할 때 어떤 어휘를 할 건지 딱 이렇게 선정하는 단계입니다, 그죠? 발달적 관점, 사회적 관점, 그리고 의사소통 맥락이라는 세 가지 사항이 있거든요. 먼저 발달적 관점부터 살펴보면요, 이는 대상 학생의 인지 수준에 적절하며 의미 있고 실용적인 기능이 있는 어휘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상 학생이 지금 여기 학생이 있는 지금 여기의 상황을 반영해서 자주 사용될 수 있는 어휘를 선정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이는 학생이 관심과 흥미가 고려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후에 일반화에도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것. 다음 사회적 관점은요, 개별 학생이 속해 있는 문화와 성별, 사회적 역할을 고려해서 어휘를 선정하는 측면인데요. 타인과의 기능적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는 방식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의사소통 맥락은요, 대상 학생이 생활하는 주요 환경과 상황, 그리고 대화 상대자를 고려해서 어휘를 선정한다는 관점입니다. 어렵지 않죠? 다음은 상징 및 도구를 선택하는 단계입니다. 어떤 상징과 어떤 도구를 선택해야 될까? 일단 상징 같은 경우는 대상 학생이 현재 수준에 적합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개인의 표현 욕구, 다양한 욕구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표현할 때 충족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며, 미래에도 잘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상징 체계를 선택해야 되겠고, 그리고 대상 학생의 운동 기술이나 지각이나 운동 능력 등을 이런 특성들을 감안해서 도구 체계를 할지 아니면 비도구 체계를 할지, 그리고 어떤 상징, 그림이 좋을지 사진이 좋을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단계라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AAC 기기를 활용하는 것보다 어떤 일반적으로 쓰는 스마트 디바이스 있죠, 아이폰이나 아이패드나 아이들이 쓰는 그런 거에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서 활용하는 방법이 강론에 살짝 언급됐는데 그 이점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그렇죠. 우선 비용 효율적인 측면이 있겠죠. 보안대체 의사소통 기기를 따로 안 사도 되니까 비용 절감, 그리고 사회적인 낙인을 줄일 수 있겠죠. 너도 나도 누구나 다 쓰는 기기를 가지고 하니까 특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낙인이 줄어들 거라 예상됩니다. 다음은 상징을 배열하고 구성하는 단계인데요. 상징 배열 및 구성 전략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각각의 정확한 명칭과 특징 아셔야 합니다. 문법적 범주를 이용하는 전략은요, 말 그대로 문법적 기능, 구어의 어순 등에 따라 어휘를 배열하는 건데요. 여러분 피츠제럴드 키 아시나요? 이렇게 사람, 행위, 명사, 부사 순서를 이렇게 나열하고 범주별로 색깔을 이렇게 다르게 해서 시각적으로 식별을 쉽게 하는 건데요. 이 전략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단어를 배열하잖아요, 그죠? 문장을 구성하는 능력을 학습하게 되겠죠? 단어를 배열하는 능력이 생겨날 겁니다. 의미론적 범주는요, 사람이나 장소 또는 활동 등 어떤 범주에 따라서 상징들을 배열하는 방식인데요. 쉬울 것 같고, 환경 및 활동 중심으로 구성. 이 전략은요, 각각의 의사소통판이 특정한 환경이나 활동에 맞는 어휘들로 구성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마트에서 또는 장보기 활동에 활용된 어휘로 구성된다는 겁니다. 특정 활동에서 참여를 촉진하는 그런 어휘들로 구성을 해서 이제 풍부하게 그런 어휘들로만 이제 구성을 할 수 있겠죠. 연령에 맞게 그리고 환경에 맞게 고안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중재자가 비교적 손쉽게 필요한 어휘들로만 이제 의사소통판을 구성할 수도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장점인데요. 이 전략의 효과가 2013년도 중등 임용이었나요? 기출이 되었는데요. 문항의 내용은 그랬습니다. 의사소통판을 제작할 때 환경, 활동 중심으로 구성한다면 어떤 점이 좋나요? 라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뭐가 될까요? 앞서 말씀드렸죠, 그죠? 우선 학생의 활동에 참여를 증진하겠죠, 그죠? 참여를 많이 하게 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학생이 자연스럽게 어휘 습득이 향상하겠죠. 어휘 습득 향상 측면에서 좋을 테고, 그런 내용을 서술하면 됩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다음 7단계는 지도 방법입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AAC 촉진 전략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 하위 내용 역시 절차입니다. 일련의 순서인 거죠. 먼저 환경을 구조해야 되겠죠. 적절한 자세를 취할 수 있도록 물리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보완대체 의사소통 기기를 배치하거나 의사소통의 동기를 부여하는 등의 그런 환경을 조성합니다. 다음 메시지 확인하기는요. 다른 말로 학생의 표현을 긍정적으로 받아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학생의 시도에 반응을 보여주거나 표현을 한다면 그걸 다시금 확인해주는 등의 전략인데, 이렇게 하면 학생들이 의사소통 시도가 높아질 것 같아요. 더 많이 시도를 하겠죠. 다음 시작과 끝을 알리는 명확한 신호 확립하여 그 상호작용 과정에서 서로 의사소통 기회를 방해하지 않도록 하고, 다음 시간 지연은 의사소통의 그 표현을 촉진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의사를 표현하도록 일정 시간 동안 기다려주는 것, 그리고 지적하기 촉진은 이 시간 지연을 했음에도 의사소통 기회를 가지지 못하는 경우 실시하는데요. 언어적 촉진과는 달리 대화의 흐름 중에 최소한의 개입을 하죠. 지적하기는. 그래서 대화 도중의 흐름을 방해하거나 산만하게 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는 거. 추가적으로 아셔야 될 것은 지적하기 촉진을 시각 능력에 손상을 가진 학생에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터치를 해야 되겠죠. 그죠? 접촉을 해서 촉진을 한다는 것이 강론에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시각장애 학생 영역 나올 때 이런 내용과 혼합되어 충분히 출제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델링은 지적하기를 했음에도 목표 기술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시범을 제공하라는 그런 내용 잘 아실 겁니다. 다음 단계로 일반화와 유지 점검 단계, 그리고 마지막 성과 측정의 단계, 이런 절차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AAC를 지도하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보완대체 의사소통 마인드맵을 살펴보았습니다. AAC 영역도 말씀드릴 사항이 꽤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앞서 의사소통 장애 함께 했다면 큰일 날 뻔했죠, 그죠? 상상만 해도 그 양이 엄청난 것 같아요, 그죠? 최근 그 관련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의사소통 그 자체의 중요성이 점점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보완대체 의사소통 분야는 점차 그 출제가 더 많이 되고 있는 경향입니다.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정서행동장애 마인드맵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특수교육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